자치단체 간 분쟁을 일으켰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 관련 내용 집중 취재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세금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분야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가 바꾼 세상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비대면으로 담는 신년 기획, 먼저 온 미래 청년이 말한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를 들어봅니다. 전북 지역 대학 상당수가 정시 모집 경쟁률이 크게 떨어져 정원 비달이 우려됩니다. 대학마다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이 긴 시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이란 기존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박웅 기자입니다. 길이 33.9km,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인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구간은 부안군, 2호 구간은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4호 구간은 군산시 관할 구간으로 뒀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1, 2호 방조제도 군산시가 관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5년 만에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대해 행안부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위헌 요소가 있다는 군산시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의 관할권을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매립지를 만들면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 관할구역은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영역이 아니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산시 패소로 새만금 1, 2호 방조제가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3개 시군의 분쟁은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행안부의 권한이 과도해 자의적 결정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3개 시군의 분쟁이 일단락될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안과 이에 대한 주변 3개 시군의 입장을 이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긴 새만금 행정구역과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새만금 구역에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을 한데 묶어 전라북도 산하의 가칭, 통합 새만금시로 만드는 겁니다. 연구 용역에서는 이 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치단체가 동의하면 별도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3개 시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인위적 통합에 따른 갈등과 반발, 구도심과 새만금 구역 간의 개발 형평성 문제도 예상됩니다. 새만금 개발구역만 따로 떼서 단일 행정구역인 새만금시를 만드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제시됐는데요. 이 역시 3개 시군이 새만금 지역에 공유하고 있는 보유 지역을 내놓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인구가 유입되기 전까지 행정력이 취약한 점도 단점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3개 시군의 입장이 관건인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쟁력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3개 시군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3개 시군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 선고로 시군 간 갈등은 종식되고 상생 협력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 행정구역 개편은 법 개정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는 김제 시민의 뜻과 법령 및 사법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통합시보다는
신속한 내부 개발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를 별도 행정구역으로 정해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새만금 인근 3개 시군과 새로이 만들어질 새만금 행정구역의 공동 번영은 물론 군산시는 통합시, 부안군은 새만금시를 주장하고 김제시는 두 가지 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새만금 행정구역을 두고도 분쟁이 되풀이되진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3개 시군의 입장이 제각각입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갈등 조정과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안승길 기자입니다. 통합 새만금시와 새만금 단일 행정구역, 이 두 가지 안이 아닌 제3의 방안까지. 그린 뉴딜과 수변도시 조성 등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또 부딪힐 우려가 큽니다. 개발의 속도를 높이려면 정부 지원 외에 지역 내 협치가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광역화 흐름에 발맞춰 새만금과 3개 시군을 통합하기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방안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광역화 작업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도에서 출장소를 설치하든 제2도청사를 설치하든. 같은 당인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 따라 의견이 갈립니다.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통합 새만금시 추진을 바라는 반면 새만금시라는 새로운 브랜드, 도시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어떤 농업과 관광을 통합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김제와 부안의 이원택 의원은 기존 행정구역에 각각의 새만금 관할권을 더해 독자 권역을 키우자고 말합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제도적 방안이나 인센티브나 전혀 제시되지 않고 로드맵도 없는 상황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자칫 잘못하면 분열과 갈등, 논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시군이 처한 상황에 따라 셈법이 다른 가운데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와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북에서는 오늘 4명이 추가로 확진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65명으로 늘었습니다.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던 남원의 한 병원에서는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이던 간병인과 입원 환자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 1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경북 상주 열방센터를 다녀오거나 관련자와 접촉한 도민이 88명으로 조사됐다며 연락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과 협조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이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송한 전북 해외 입국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외 입국자 이송 지원단을 운영한 결과 어제까지 모두 37명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은 6,700여 명, 외국인은 3,2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확진자는 90여 명으로 전북 전체 확진자 가운데 10%에 가깝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24명으로 집계되면서 사흘째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17일로 끝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 등은 당분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수가 아직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0명에서 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내 활동이 많은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재확산의 우려는 상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8로 떨어졌지만 전국 곳곳의 산발적 감염으로 확진자는 꾸준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이 조치들이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리지 않고 코로나19를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리 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할 경우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의 집합 금지는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BTJ 열방센터 관련 집단 감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체 센터 방문자의 44%에 해당하는 1,300여 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지자체에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 불법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성금 모금을 시작한 지 45일 만인 오늘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12도를 기록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성금은 71억 5,700만 원으로 목표액 63억 9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사랑의 온도탑은 22년째 100도를 웃돌았고 올해는 역대 최고치가 기대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코로나19와 수해 등 재난이 이어져 성금 모금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지만 어려운 때에 이웃 나눔이 더 뜨겁게 이어졌다며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웃을 위한 나눔은 오는 31일까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경제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부동산 세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서승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봄 전북 쪽 화수원에서는 유례없는 꽃샘 추위로 냉해가 속출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꽃들이 말라 죽었습니다. 올해부터 저온 피해 저감 시설을 갖춘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 할인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사과와 배 등 내종류 과수농가가 열매 속기 전 피해의 70%를 보상받는 상품의 가입 기준도 완화됩니다. 과거에는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보상받은 적이 없는 농가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손해율이 100% 미만으로 바뀝니다. 물론 농가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벼와 내종류 과수 농가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은 감소합니다.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내후년까지 최대 7% 줄어듭니다. 위험 수준에 맞게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일부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오를 수 있지만 대다수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분야에선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주 등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이 지난해보다 배 정도 올랐습니다. 6월부터는 집을 팔아 얻는 이득의 매기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매매 차익의 최대 77%까지 세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집을 2채 이상 보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도소득세율 부분 또한 많이 중과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간이과세 대상자를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는 버팀목 자금이 지원됩니다. KBS 뉴스 서승씨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가 앞당긴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먼저 온 미래 청년이 말한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조선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진영입니다. 네, 농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이른바 AI 농업 시대가 왔습니다. 스마트팜 창업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AI 농업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스마트팜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가 좀 혼용이 되어서 사용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 식물 공장
온실 또는 노지에서 센서들을 통해서 뭐 측정하고 자동화하는 그런 농업을 말하는데 기술의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스마트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농업 인공지능 또는 뭐 AI 농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농사를 지을 때 사람의 감각과 경험을 굉장히 복잡한 재배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구현을 하거나 또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이제 농업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AI 농업은 대규모 농업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농가가 많은 이 현실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인공지능은 대규모 농업에만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적재적소에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을 했을 때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작물한테 물을 주는 거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난방을 얼만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에서도 인공지능 기술들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기술의 뭐 실효성이라든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은 이것이 대규모된 농업이든 아니면은 소형화되어 있는 농가에게든 저는 둘 다에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도 디지털 강소농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어려움, 한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헤쳐가고 있는지 또 필요한 지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도 귀농귀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창농인들을 교육하고 지원해주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도 조금은 아쉬운 점은 농업을 하나의 전문 산업으로 정의하는 이러한 사회의 풍토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전문 산업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주고 또 농가에서도 본인들이 직접 경영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인으로서 생각을 하고 이거를 기업으로서 운영한다는 그런 경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 정부 주도의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농가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민간 산업들도 같이 성장을 해야 이 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농촌과 농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현장에서 느낀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비용이나 고용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아마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는 아니고 저희가 카메라로 봐서 얼굴에 이제 뭐 스노우 필터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뭐 얼굴에다가 뭐 안경을 씌운다든가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접목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은 누가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만큼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이고 기술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잘 조절을 하면서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에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두 사건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2019년 대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 등 하급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8년 공천 개입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형기는 오늘 확정 판결까지 더해 모두 2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형기를 다 채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2039년에야 출소합니다. 특검은 기소된 뇌물수수자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며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아직 남아있는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판결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스스로가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무죄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청와대가 사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지원팀과 예산정책 분석팀으로 나눠 각 상임위와 함께 입법과 정책, 예결산 심의 등을 돕게 됩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며 정책 역량을 키워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북 상당수 대학의 정시 모집 경쟁률이 하락해 3대 1을 밑돌면서 사실상 정원 미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인데 대학마다 신입생 정원 채우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학교. 이번 정시원서 접수 결과 1,800여 명 모집에 5,900여 명이 지원해 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의과가 13.44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3.87대 1보다 0.7포인트 줄었습니다. 1월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에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충원 합격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북 다른 대학의 정시 모집 경쟁률은 어떨까? 군산대 1.64대 1을 비롯해 원광대 2.14대 1, 전주대는 2.29대 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복 합격자를 감안할 때 사실상 정원 미달선이라는 3대 1을 밑돌았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수시 미달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수시 등록률도 적다 보니까 2월이 많이 되었고 2월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정시 비율이 작년보다 경쟁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거죠. 일단 하위권 수험생의 추가 합격 비율이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대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될 전망입니다. 대학의 인원 구조 조정이나 통폐합이 안 이루어지면 대학 부도의 위기에 쓰나미가 온다. 오히려 지금 한 2, 3년 전부터는 고등학교 나오고 바로 9급으로 취업하는 숫자가 늘고 있잖아요. 수도권 평균 경쟁률이 4.8대 1인 가운데 지방대는 절반 수준인 2.7대 1에 불과한 상황. 각 대학은 정시 합격자 발표 이후 대규모 미충원 사태에 대비해 추가 모집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전주 비전대학교가 전국 전문대 가운데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대학정보 공시를 보면 지난 2019년 기준 졸업생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나군 전문대 가운데 전주 비전대는 78.2%로 취업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비전대의 취업률은 2017년 74.1%에서 2018년 76%, 지난해 78.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대표를 향한 견제와 비판 강도가 높아지자 안 대표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단일화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으로부터 날선 공세를 받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작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웃어 넘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일 후보 결정은 서울 시민들이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에 입당할 뜻이 없음도 분명히 했습니다. 안 대표 측은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안 대표가 현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회견은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왜 떨어진 일부터 반성부터 해야 본인이 나갈 답이 보이고 또 첫 그 출마 회견을 네거티브로 시작하면 네거티브 정치는 여당만 이롭게 할 거라고 했지만 과거 안 대표와 한 배를 탔다가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옮겨간 인사들의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과거 국민의당 대변인이었던 장진영 변호사는 안 대표가 소통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에 함께 몸담았던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은 안 대표와의 단일화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우리 시장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그다음에 단일화 얘기를 해도 시간이 늦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본인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 단일화는 우리 3월 초에 나가서 얘기를 할 것이고. 기싸움을 넘어 파열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양당 공방이 과열되면 자중질환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야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부산 정치권에 코로나19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8명 나왔기 때문인데요. 보건당국은 이 후보에게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연쇄 감염으로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에 열린 선거운동 관련 행사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온 후 이 후보 측은 이틀 전 확진자와 3분간 짧게 접촉했다고 진술해 부산시 보건당국은 이 후보를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 후보 측의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해당 선거 사무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후보 측이 처음 제출한 명부에 이 후보 이름이 누락된 사실 등 추가 위반 사항도 조사 중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한다고 하고 지금 명부의 부실 작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아마 관련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예비후보는 일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선거운동을 중단합니다. 어제 이 후보와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같은 당 이진복 예비후보도 진단검사를 받고 선거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 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 명이고 1인당 지급액은 100만 원입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계획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주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비대면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은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는데도 이틀을 벗어나 전력수급 계획에 먼저 탈원전 계획을 반영하는 게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당시 정가뷴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공정위가 하림그룹 제재안을 내면서 사용한 일부 자료를 하림그룹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자료를 공개할 경우 하림 측의 의견을 제출받은 다음 전원 회의를 열어 제재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중 하나인 가습기 메이트를 만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그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오늘 판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 몸이 증거라며 직접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7년 10월 김태종 씨는 가습기를 즐겨 사용하던 아내를 위해 살균제를 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뼈저리게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성가대 활동을 할 정도로 건강했던 아내는 중증 폐질환을 앓다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21번을 입원했고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데려갔다 못 나오게 된 겁니다. 김선미 씨 가족은 가습기 살균제를 한 통밖에 쓰지 않았지만 네 식구 모두 10년가량 천식과 폐쇄성 환기장애 같은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2012년경에 제가 갑자기 호흡발작으로 아이가 입원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푹 주저앉았어요. 천식 진단 받고 약물 치료를 했는데 차도가 아무래도 없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6년 넘게 면역 치료를. 사연과 증세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 가족의 공통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제 법원은 두 회사의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살균제의 주성분이 폐질환 등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엄마가 미안해라고는 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재판부 때문에 저는 되게 무책임한 엄마가 됐어요. 전문가들 역시 인과관계 말고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에 제품을 이렇게 출시하기 전에 안전 점검을 해야 마땅한데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 점검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에서 판결을 유보한 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판결문 내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다음 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방송국에 음악을 신청한 남성이 담당 프로듀서의 기지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프로듀서는 신청곡을 잠시 뒤에 틀어주겠다고 시간을 번 뒤 경찰에 신고해 남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대전의 한 방송국 심야 라디오 음악 방송 중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며 생을 마감하면서 한 팝송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청취자는 전화를 받지 않아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종종 있는 장난 전화 같은 문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담당 PD는 해당 청취자에게 30분 뒤 노래를 틀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 음악을 듣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들어서 제가 좀 지연시켰던 거죠. 노래를 틀지 않고 계속 대화를 시도했었죠. PD가 시간을 번 동안 청취자는 노래를 듣고 가겠다며 15분 사이 문자를 3번 더 보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위치 추적을 한 경찰이 청취자가 있는 충남 부여로 출동했습니다. 청취자는 40대 남성 A씨, 승합차 안에서 이미 음독과 자해를 한 상태였습니다. 문구용 칼날이 나와 있는 상태로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코로나19로 일감이 떨어지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D에 관심이 없었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A씨.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방송국에 문자를 보내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인입니다. 미국 하원이 의회 난입 사태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 DC는 추가 폭동 우려에 따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하원에서 2차례 탄핵당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232명 찬성, 197명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겁니다. Resolu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미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탄핵에 찬성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10명이 동참했습니다. 폭력 시위대가 미국 연방의사당을 점거한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하원의 탄핵안 처리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예견돼 왔습니다. 반면 상원에서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논의 진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원의 탄핵안 처리 이후 추가 폭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취임을 앞둔 수도 워싱턴 DC는 주요 도로에 대한 전면 통제가 확대됐습니다. 주 방위군을 비롯해 뉴욕 등에서도 파견 병력이 속속 도착하면서 경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당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주별로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첩보를 여러 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폭력과 법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미국인은 침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국외 미세먼지와 이례적인 겨울 황사까지 유입됐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했지만 우리 지역은 여전히 공기가 탁한데요. 밤사이 스모그가 한 번 더 유입되면서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동부 내륙 곳곳으로는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어서 먼지를 씻어주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비구름뒤로는 찬 공기가 다시 남하하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눈 예보도 들어있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4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진안과 장수 11도, 남원은 13도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과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전라 내륙과 충청 내륙, 경북 북부 내륙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중부지방은 10도 안팎,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년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뒤 새 시군이 관할권을 두고 다툼을 벌인 시간입니다. 물길은 어느 한 곳만 막혀도 틀어지죠. 새만금이 앞으로 뻗어가야 할 길은 상생, 화합의 길이 아닐까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